부모님의 노쇠함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시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노쇠해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자녀들은 가슴 아픈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 걱정이 더 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화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건강 수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화가 진행될 때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더 젊게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환갑을 넘긴 후부터 체력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더구나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축복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이 은퇴 후 안락한 노후를 기대할 즈음에는 이미 몸이 약해지고 병을 달고 살기 일쑤입니다. 병원에 자주 드나들며 약을 복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후반부는 병원과 약이 지배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더구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다면 그 외로움과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자녀들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커지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자주 돌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야 하므로 부모님을 충분히 보살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변한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이 변화를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강인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에서 물러나고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체력은 저하되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면서 점점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러한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장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62.1%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조사보다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2년 전보다 2.3% 줄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든 자녀 본인이든 결국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중 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후 후회하는 자녀들. 연로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한 지인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절대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스스로의 의지로 요양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듯이 자식들도 결국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양병원에 면회를 오면 가족들의 서 있는 위치만 봐도 촌수가 보인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울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은 딸이다.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위다. 문간쯤에서 멀뚱히 바라보는 사람은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부모를 찾아와 챙겨주고 직접 떠먹여주는 것은 대부분 딸들입니다. 반면 아들은 잠시 방문해 음료수를 마시고는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평생 아들이 최고라며 귀하게 키운 부모님이 늙어 병원에 계실 때 정작 곁을 지키는 것은 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마지막은 요양병원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대비해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결국 어린아이처럼 변해갑니다. 그때가 되면 자녀가 있든 없든 배우자가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았든 낮았든 결국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요양병원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요양원 피할 수 없는 현실. 요양원이라는 곳은 단순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도, 가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정신이 흐려져 자식들과의 대화마저 단절되기 시작하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남은 가족들은 살아가야 한다. 누구나 젊을 때는 요양원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곳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아직 내 정신이 온전한 동안에는 맛있는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삶을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 부모님이 마음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다. 자녀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안심하는 이유도 하나다. 부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다. 나 역시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내 자녀에게도 같은 부모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자.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그래도 지낼 만해.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 말만 믿지 말고 부모님의 몸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자. 식사는 잘 드시는지, 허리는 더 굽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잘하시던 일을 요즘 들어 힘들어 하시지는 않는지, 설령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죽어야지. 부모님은 종종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죽어야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무섭다.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 앞에서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는다. 혹시 부모님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가족이 함께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믿음을 함께 나눈다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부모님의 작은 마음.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면회 온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서 혹은 자녀에게 챙겨줄 간식이 없어서 속상해하신다. 어머니들은 아들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다. 그러니 가끔은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자.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가장 큰 위로다.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 부모님이니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부모님의 편지. 어느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다. 가족들은 내가 요양원에서 생활하려는 생각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병이 찾아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주렴. 얘들아,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준비해줘. 낙지는 못 먹으니까 주지 마. 이런 것들을 요양원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줘.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서 나를 봐줘. 내가 너희를 몰라보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 거야.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내가 멀리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는 분명 너희를 기억할 거야.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변해가는 부모 부양의 책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부모 부양은 당연한 의무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 스스로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식 세대는 부모를 직접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요양원에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세상과 단절된다고 한다. 면회와 외출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가족은 거의 없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 27명 중 단 2~3명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명절에나 겨우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불효일까?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고민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 유년 시절의 어머니는 늘 포근하고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신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밥을 달라고 하시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뒤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아내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 아내 역시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지금처럼 계속 어머니를 돌보다가는 그녀도 지쳐버릴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장남인 제가 5동생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요. 하지만 동생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심 제가 계속 어머니를 모시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그저 어떡하지 하며 걱정만 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정작 저조차도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이렇게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게 불효가 아닐까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직접 모시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요양원에서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이 혼자가 아닌 따뜻한 사랑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부양의 현실 그리고 우리 세대 고민. 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겹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가정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셔야 효도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부모 부양을 오롯이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과연 진정한 효도일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삶도 중요해지면서 효도에 대한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후에 대한 대화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부모님과 미리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노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특정 요양시설에 맡겨달라고. 부모님이 직접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이런 결정에는 반드시 따뜻한 조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식사를 하자 같은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전 합의가 있으면 부모님도 자녀도 불필요한 죄책감을 덜 수 있다. 가족 내에서도 부모님 부양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눈치 싸움과 감정의 충돌을 줄이려면 조정 역할을 할 가족 구성원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정 한 사람에게 최종 결정권을 맡기면 가족 내 갈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우리의 역할.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된다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주 찾아가서 살뜰히 보살피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큰 위안을 받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창가에서 딸을 배웅한 아버지. 몇 년 전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었고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하루 종일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병실을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실 거예요. 이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멀리 지방에서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병실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러다 결국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아빠랑 더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우리 어릴 때 기억나요? 아빠랑 나랑 매일 들길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 아이들은 개울 앞에서 아빠를 기다렸어. 아빠가 한 명씩 안아서 개울을 건너주었지.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아빠 꼭 다시 일어나야 해. 아빠 꼭.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서 가거라.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야. 막내딸이 병실 문을 나서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돌아왔다.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임자. 숨을 몰아쉬며 할머니에게 몸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나와 할머니가 부축하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창문을 쓰다듬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태도. 말기 환자를 치료했던 한 의사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나는 완치 가능성이 없다면 항암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병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억지로 영양 공급을 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죽음의 자기 결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스위생 비행기를 타겠다. 부모를 돌본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직접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자식이 기대한 만큼 성적이 좋지 않으면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댄 유리와 같다. 쉽게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직장으로 나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즐거운 일만이 아니다. 그가 매일 싸우는 적은 피로와 과중한 일,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속으로 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가장 힘든 순간은 자식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바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더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보살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다.